미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막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공권 장악에서부터 해역 장악, 지상군 근접 지원까지 모든 공중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해병대 상륙 시근접 지원의 쌍두마차는 AVA 해리어의 공격기와 AH-1Z 바이퍼 공격 헬기이다. 이 중 바이퍼 공격 헬기는 적기갑 전력에 대해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헬기이다. 최근 주일 미군도 운용 중인 슈퍼코브라를 대체할 목적으로 바이퍼 헬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미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의 강력한 라이벌 AH-1Z 바이퍼 공격 헬기에 대해 알아보자. 6. 25 전쟁에서 처음 실전에 등장한 헬리콥터는 애초 직접적인 전투 임무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피스톤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출력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대가 넘어서면서 터보샤프트 엔진이 개발되자 헬기의 엔진은 한층 강력해졌고 거친 전장에서 본격적인 헬리본 작전이 가능해졌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알제리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프랑스군은 미제 H-34 헬기의 기관포와 로켓탄 발사기를 탑재해 세계 최초로 공격 헬기를 운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운명의 베트남전이 터진다. 끝없이 펼쳐진 베트남의 전장에서 헬기는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곧 헬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바로 헬기가 착륙할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된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수송용 UH-1 헬기에 무장을 잔뜩 탑재해 건쉽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였다. 이 건쉽의 임무는 헬기들이 착륙하기 전에 착륙 지점 주변에 제압 사격을 하거나 근처에 매복한 적을 경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송용의 UH-1을 공격 임무에 투입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UH-1의 제작사는 UH-1의 로터와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격용 헬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 AH-1 코브라였다. 일단 AH-1 코브라는 모양새부터가 남달랐다. 정면에서의 실루엣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종석을 전투기 마냥 앞, 뒤 텐덤식으로 배치했고 동체 양측에 스터브윙이라는 무장 탑재만을 위한 날개를 달았으며 기수 밑에는 선회식 기관포를 장착했다. 이미 이때의 공격 헬기의 기본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아무튼 AH-1 코브라는 베트남전에서 대활약을 했다. 그리고 1970년대 유선 유도식의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등장은 코브라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냉전 시절 엄청난 양의 바르샤바 조약군 전차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미국은 AH-1 코브라의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인 토를 탑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12대 1. 즉 AH-1 코브라 1기가 격추되는 동안 적전차 12대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AH-1 코브라에 대한 소련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참담해 1대 19가 나왔다. 더욱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AH-1 코브라를 요긴하게 활용하였고 이란, 이라크전에서도 이란의 코브라가 약 1시 10분의 교환비를 기록한 실전 기록이 나오자 이제 코브라는 적기갑 부대에게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았다. 소련 및 서방 선진국들은
AH-1 코브라의 컨셉을 본따 공격 헬기 개발 경쟁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코브라의 영광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80년대 들어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군은 비교적 코브라의 성능에 만족했지만 어딘가 아쉬웠다. 사실 코브라도 계속해서 개량형이 등장했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었다. AH-1 코브라 자체가 UH-1 수송용 헬기에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기동력과 상승력 등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군은 제대로 된 공격 헬기를 만들기로 했고,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공격 헬기의 끝판왕 AH-64 아파치였다. 코브라에 비해 무장 탑재량은 압도적이었고 강력한 쌍발 엔진과 4개의 로터를 이용해 기동성은 대폭 향상되었다. 더욱이 야간 전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기체에는 주야간 겸용 최첨단 광학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야간 전투에 비교적 취약한 코브라에게는 부러운 점이다. 특히 결정적 차이점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운용에 있었다. AH-1 코브라가 사용하는 유선 유도식 도우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km로 짧을 뿐더러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헬기가 호버링하면서 목표를 조준해야만 했다. 이는 자칫 적이 반격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헬파이어 미사일은 파이어 앤 포겟 방식이었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편했고 사정거리 역시 4km에 달해 적이 반격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면에서 아파치 헬기는 코브라를 압도했다. 과연 코브라는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미국군과는 라이벌 관계이자 예산 문제로 항상 다투고 있는 미 해병대는 육군과는 다른 방향으로 공격 헬기를 확보하고자 했다. 육군이 아파치를 개발하는 동안 미 해병대는 AH-1W 슈퍼코브라 계획을 진행시킨다. 기수의 야간 표적 획득 시스템, 적외선 센서와 TV 센서, 레인저 파인더와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 등 최첨단 주야간 탐지 장비를 탑재했다. 이로 인해 아파치와 동일하게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역시 아파치와 동일한 엔진을 2기 장착하며 기동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이로써 AH-1W 슈퍼코브라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야간 공격 능력과 기동성 강화를 보완하였다. 하지만 코브라는 여기서 멈추진 않았다. 최종 진화형 AH-1Z는 명칭을 코브라에서 독사를 뜻하는 바이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기존의 AH-1W 슈퍼코브라의 동체를 확장시켜 연료와 무장 탑재량을 늘렸고 로터 역시 아파치와 같이 4개로 늘려 기동성은 더욱 향상되었다. 또한 신형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인 AFCS와 최첨단 내장형 GPSINS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정교하며 손쉬운 조종이 가능해졌다. 특히 가장 많은 개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조종석이다. 조종석 전면에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전후방 조종석 상부에 AEN-BIS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조종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기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헬멧 마운트 체계인 타파울과 연계되어 화상 전송 카메라를 사용해 조종사의 헬멧 바이저에
각종 비행 및 전투 정보를 표시한다. 더욱이 전술정보관리 시스템인 ATIMS를 이용해 정보 전달이나 전장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유계적 네트워크를 사용해 부대 단위 혹은 소규모 단위에서도 독립적인 전투 수행 작전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간섭, 전자기 펄스, 전자전 재밍 등에 의한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종 전자기기에서 방출하는 전자파나 함선 또는 지상에서 방출하는 레이더에 의한 악영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탐지 장비의 개선은 더욱 놀랍다. AH-1Z 바이퍼는 신형 AN/AAQ-30 TSS를 통해 아파치보다 2배 이상 선명한 디스플레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탑재 무장의 장사 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정보는 앞서 언급한 다파울 헬멧 디스플레이에 연결된다. 이 시스템들을 이용해 AH-1Z 바이퍼는 13개의 표적을 동시에 자동으로 추적하고 선별하여 공격할 수 있다. 무장 역시 크게 강화되었다.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작전할 수 있으며 70mm 로켓 포드, 20mm 게틀링 기관포,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과 경우에 따라서는 AIM-9 사이드와 인더 미사일을 탑재하여 적 헬기와의 공중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해병대는 총 240여 대의 AH-1Z 바이퍼를 배치할 예정인데, 이 중 58대는 신규 생산이며 나머지는 기존의 AH-1W 슈퍼코브라를 AH-1Z 바이퍼로 개조하여 2021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이로써 미 해병대는 미 육군의 아파치 부럽지 않은 강력한 공격 헬기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